삼성용 유동층은 유동입자로 쓰이는 유동할 때 쓰는 유동입자가 물과 밀도가 작거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작은 유속 범위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며 작은 유속 범위에 의한 때 유동입자의 마모가 최소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리액터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용유동층에서의 층팽창 이항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압력 변동을 측정하여 층 공공률을 측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 영역에서의 그 고체 입자의 총수는 일식과 같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분율은 20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삼식은 그 시험 영역에서의 고체가 체류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이 다티 항은 이 식의 도함수로서 사식과 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사식을 앞의 식의 3식에 대입하면 50과 같은 체류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식을 체류량으로서 나타내면 60과 같고 7식에서는 이 시간에 따른 체류량 값과 빈도수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여기서 이 R은 릴렉세이션 포인트에서의 체류량 값이고 이 재료는 새로운 정상 상태에 들어왔을 때의 체류량 값을 말합니다. 칠식은 앞에 5식을 평균값으로 나타나는 항인데 7, 8식으로부터 9식과 같은 시험 영역에서 벗어나는 고체 입자의 분출률을 9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식은 램덤 모션에서의 분산계수 값을 나타내는 식인데 각 11과 12식과 같은 정상 상태에서의 값들을 대입해 줌으로써 13, 14식과 같은 분산계수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용 유동층의 실험의 계략들인데 직기형이 6cm이고 베드 높이가 칼럼이 2m인 아크릴 바늘을 사용했으며 운전 범위는 다음과 같고 유동 입자로서는 직경이 4mm인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기체 유속이 이쪽 아래에서 위로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P나 PP는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층 위쪽이 상부 쪽에 이렇게 떠 있다가 기체가 아래에서 유입이 되면 이렇게 층 팽창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 2와 3에서는 층팽창 이항법에서 나타나는 그 전형적인 압력 변동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기 초기에 그 유속에서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의 그 0.2 cm/s로 이렇게 유속 변화를 시켜주면 이와 같은 압력 강화와 압력 증가 나타나는데 릴렉세이션 포인트에서는 처음에 유속이 변하게 되면 그 유동층 내에서의 불균일 팽창이 일어나는데 릴렉세이션 포인트에서 이 반응계에서의 그 균일 팽창이 일어나게 되며 릴렉세이션 포인트 이후에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겨 3은 앞에서 얘기한 같은 내용인데 PP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기체 유속에 따른 릴렉세이션 포인트에서의 체류량 값을 나타낸 것인데 기체 유속이 증가하게 되면 층팽창률도 더 증가하기 때문에 고체의 체류량 값은 더 증가하게 됐고
승가하게 됐고, 다음 그림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역시 빈도수도 기체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수 팽창이 증가하게 됐고, 여기에서 이쪽 이 데이터는 P2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체류량 값이나 빈도수 값이 PP보다는 PE 값이 지금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PE 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층 내에서의 밀도가 큰 PE는 어떤 중력의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팽창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시간에 따른 고체 분출률을 그렸습니다. 0.2cm/s에서 0.8cm로 변화시켰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층 내가 또 균일한 팽창을 하게 되므로 분출되는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번과 8번 그래프에서는 유지와 유혈에 따른 분산계수 값을 나타냈는데, 유지와 유혈이 증가할수록 분산계수 값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 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처음에 역유동층의 장점을 얘기할 때 기체 유속으로만으로도 유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모그로프 엔트로피 값을 나타내봤는데, 여기 이 검은 처음에 초기 가스 속도를 0.2와 0.6, 0.8에서 각각 0.4cm/s로 변화시켰을 때 콜모그로프 엔트로피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속을 변화시켰을 때 콜모그로프 엔트로피는 세 조건에서 모두 최대값을 나타난 후에 감소하는 경우를 나타냈으며, 여기서 처음에 0.2에서 0.4로 변화시킨 이동층을 보면, 만약에 0.2에서의 그 층 높이가 이 정도였다면 0.4를 변화시켜주면 그만큼 팽창되는 게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층이 팽창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에서는 0.6이라는 큰 팽창에서 0.4로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 층이 밀축하는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콜모그로프 엔트로피는 팽창하는 조건에서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팽창할 때가 그 개가 더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와 유혈에 따른 콜모그로프 엔트로피 값을 나타내는데, 유혈 유지 모두 값이 증가하게 되면 그 베드 내의 터뷸런스가 증가하게 돼서 그 시스템이 좀 더 불균일 팽창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얻은 데이터로부터 빈도수와 분산계수를 다음과 같이 상관을 했으며, 각각 상관계수는 0.91, 0.93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빈도수와 분산계수는 가스 및 액체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고, 콜모그로프 엔트로피 결과에서도
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배가 더 불균일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밀도가 큰 PE가 PP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김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기술통 연소식 층응집 예측 및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동층 소금물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전기열탄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종의 연료를 유동층 연소할 경우에 있어서 폐재 내에 포타슘이나 소듐 성분과 배드 머티리얼 간의 어떤 절뭉적 분유물이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서 배드 어글로머레이션이 층 내에 비유동화를 유도하고 결국에는 조업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층응집 예측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은 오만 등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저융정 공유물로 코팅된 배드 파티클들은 대부분이 포타슘과 칼슘, 실리케이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점착성의 피막청은 대부분이 배드 어글로머레이션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도 말하였고 그 중에서 연료 내에 높은 알칼리 함량이 많을 경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배드 청응집의 이유가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부탈루르 등과 마티에 따르면은 피막층, 배드 입자에 코팅된 층은 대부분이 소듐, 포타슘, 그다음 설퍼, 칼슘, 실리콘 등과 같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얀 등은 어글로머레이션은 대부분 알칼리, 실리케이트 매치로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이 실리케이트 매치는 대부분이 유동중 연소 온도에서 비점을 갖는 물질들입니다. 실제로 유동층 소각 후에 나온 층 응집물과 층 입자를 BEI 분석을 EPM에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은 순수한 샌드일 경우에 있어서 BEI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의 위치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샌드인 것을 보시는 포지션에 따라서 1번을 대부분 샌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RDF 유동층 소각 후에 유출된 층물질을 EPA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보시면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50시간을 조업한 이후에 배드 머티리얼 입자에다가 EPA 분석을 한 것 역시 피막층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경우에 있어서 피막층을 형성하는 성분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EPA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실리콘 성분들과 그리고 알칼리 성분들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드 어글로머레이션 형성은 폐재 내에 있는 알칼리 메탈과 그리고 배드 머티리얼로 사용되고 있는 SiO2 간의 반응에 의해서 그리고 폐재 내에 있는 SiO2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으로서 저융정 공유물인 소듐 Na2O의 2배 SiO2와 K2의 4배 SiO2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배드 어글로머레이션이 형성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배드 어글로머레이션 형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포텐셜을 예측하기 위해서 배드 어글로머레이션 포텐셜 어세싱 크라이테리아를 설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어세싱 크라이테리아 인덱스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알칼리 실리케이트 매치 K2의 2배 SiO2와 Na2의 2배 SiO2와 K2의 4배 SiO2의 몰 분율로서 인덱스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배드 어글로머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수행을 하였는데 먼저
먼저 시료를 54가지 시료를 선택하였습니다. 27종류의 어글로머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연료와 그리고 어글로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27종류의 연료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료급 평형 모델 HS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실리케이트 매치 생성량 물 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54가지의 연료들에 대해서 생성된 실리케이트 매치 물 분율을 어글로메레이션 그룹과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그룹으로서 매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핑한 결과를 가지고 어세싱 크라이테리아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세싱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베드 머티리얼을 바꿨을 경우와 첨가제로 Fe2O3, P2O5를 첨가했을 경우에 있어서 베드 어글로메레이션 방지가 가능한 건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테이블은 대표적으로 사용된 베드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는 RDF, 바우만스콜, MSW, 스트로펠렛, 커피 허스크 같은 성분들의 성분 분석 결과와 베드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콜이나 우드,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 같은 성분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 성분들의 애쉬 분석 결과입니다. 애쉬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베드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는 연료에 있어서는 소듐과 포타슘의 함량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연료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굉장히 낮은 알칼리 금속 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력합 평형 모델을 계산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베드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는 연료들에 대해서 보면 조업 시간에 따라서 조업 온도를 높임에 따라서 실리케이트 매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나 스웨지 슬러지 같이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연료들은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는 다른 그 연료들에 비해서 실리케이트 매치 생성량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테이블은 실리케이트 매치, 알칼리 실리케이트 매치 중에 소듐 매치와 K 매치의 생성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SW, 스트로펠렛, 커피 허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해제 내에 포타슘 성분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타슘 매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외의 성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소듐 매치만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테이블은 54종류의 연료들에 대해서 어글로메레이션 그룹과 난 어글로메레이션 그룹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계산된 연료값 평행 모델을 통해서 계산된 실리케이트 매트 생성량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글로머레이트가 일어나는 온도에서 각 실리케이트 매트 생성되는 양을 표시하였고 어글로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연료들에 대해서는 900도씨에서 생성되는 실리케이트 매치 양으로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는 27종과 어글로메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27종을 매핑한 결과에 있어서 두 그룹 간에 확실한 실리케이트 매치 생성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세싱 크라이테리아를 정하여 보았습니다. 청응집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시리어 영역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실리케이트 매치 몰 프랙션으로서 표현해 볼 때 7-7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응집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며
그 다음에 10mS 8승 이하의 실리케이트 매체 생성량을 보인다면 층응집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간 영역을 미디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어세싱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층물질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층응집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iO2 베드인 경우와 알루미늄 베드, 그리고 라임스톤 베드, 돌로마이트 베드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케이트 매체 생성량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영역에서는 대부분 슬라이트 영역으로서 층응집이 일어나지 않을 범위입니다. 다음은 층가제로서 F2O3를 첨가할 경우에 있어서 층응집 방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DF를 제외하고 MSW나 스트로필레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Fe2O3 over K2O 플러스 Na2O 몰 레이쇼가 1 유니트 정도 될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층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슬레이트 영역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듐 실리케이트 매치만이 형성되는 RDF의 경우에 있어서는 Fe2O3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큰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RDF에 있어서 소듐 실리케이트 매치만이 생성되는데 소듐 실리케이트 매치가 Fe2O3를 첨가함에 따라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지만 줄어들 때 생성되는 것은 대부분 NaFeSiO3-2나 NaFeO2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스트로필레스 같은 경우에는 모랄레이쇼가 1일 경우에서 대부분이 실리케이트 매체 생성량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에 반해서 KFeO2가 대부분이 생성되었고 K2O, Fe2O3 성분이 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타슘의 경우이고 다음의 그림은 소듐 측면에서 소듐 프로덕트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Na2SO4 형태로 소듐 실리케이트 매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Na2SO4 형태나 NaFeSiO3-2의 형태로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P2O5를 첨가제로 주입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펠렛의 경우에 있어서는 P2O5와 K2O 플러스 Na2O 모랄 레이쇼가 1일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실리케이트 매치 생성량이 슬라이트 그 영역 이내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RDF와 MSW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모랄 레이쇼가 1.25 정도 될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슬라이트 영역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RDF 연소에 있어서 소듐 실리케이트 매치의 감소량은 대부분이 NaPO3, Na2, P2O6와 같은 화합물로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로펠렛의 경우에서 포타슘의 프로덕트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포타슘 실리케이트 매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KPO3와 KH2PO4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듐 프로덕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듐 실리케이트 매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NaPO3와 Na2P2O6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동성 연소로에서 연료 내에 알칼리 성분 소듐 포타슘과 같은 층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층응집 현상을 연력학 평균 모델을 이용해서 층응집에 대한 어세싱 크라이테리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응집 예측 크라이테리아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매치 생성량으로 판정할 수 있으므로 상류 유동층 연소로 또는 소각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층응집 방지 방안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층물질 변경에 의한 층응집 방지 효과가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무기 첨가제로 Fe2O3와 P2O5을 주입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층응집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